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2021년도 2학기 거시경제학 관련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시경제학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시간은 수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기 전에 뭐 선수 과목이 있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어떤 걸로 하고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이란 어떤 과목인지 뭐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통해서 좀 거시경제학이 어떤 것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결과로 성과가 어떻게 됐나 그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뾰족한 학점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둥글둥글한 학점보다는 이게 다 둥글둥글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요거를 많이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질문하시고 답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거시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미리 듣고 오면 좋을 과목이 있습니까? 있긴 있죠. 원래는 이제 경제학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관련된 게 이제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경제학 입문 해가지고요. 약간 경제학 맛보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과목이 개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뼈대가 되는 두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로 아우러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원론 1이 있고 경제원론 2 이렇게 있는데 1이 보통 이제 미시경제 관련된 내용을 보통 다루고요. 경제원론 2가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토픽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원론 1이 미시경제원론 해가지고 그걸 다루면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 돼요. 그리고 거시경제원론 해서 경제원론 2 요거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심화해서 다루는 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미시경제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토픽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중간에 시장 이론 같은 거 할 때 완전 경쟁, 독점, 과점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그걸 좀 더 심화해서 다루는 게 무슨 그쵸? 산업조직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조직론 중에서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데 또 괜찮은 툴이 등장한 게 게임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론 이렇게 분과돼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시경제 중에서 생산 요소 시장이라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게 미시경제학인데 거기서 노동과 관련된 노동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간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게임이론과 연결해서 뭐 정보경제학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뒷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미시 뒷부분에 가보시면은요. 후생경제학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다루는 뭐 행복경제학이라 해도 되는데 후생경제학 이런 분과 학문으로 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체를 개별 경제 주체, 정부의 행동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재정학해서 후생경제학하고 같이 아우르고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거시경제도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폐 금융론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경제 성장론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아니면 국제경제학이라 해가지고요.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배운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더 심화 있게 가지를 뻗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경제학과 커리큘럼의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거를 이제 현실 경제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서 말로만 떠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네,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현실 경제에 대한 설명, 그걸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하는 게 통계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계 관련된 게 이제 계량 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량 경제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점에 이제 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시관 같이 세상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경제학 커리큘럼의 매핑 중에서 어디에 위치했는가라고 하면요. 여기에 위치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를 조금 하려고 하면 경제원론 2 이거를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 거시경제 관련해서 나중에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아니면 국제무역론 이쪽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뭐 금융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도요.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은 뭐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이런 거 할 때도 거시경제가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 과목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없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교수님마다 이렇게 막 스타일과 범위와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라고 해도 그냥 수리적으로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한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여러 가지 신문 기사 있잖아. 우리나라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논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심도 있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만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경험상 경제원론 2를 뭐 맨큐의 경제학이나 크루그만, 뭐 이중구 교수님 책이나 뭐 많은 경제원론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은 나름대로 거시경제학도 수식을 이용해서 쫙 설명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부 과정에서 아니면 특별한 자기의 목적이 있다.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거면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전체적인 경제학과에서 이해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경제학을 사랑해서 공부를 하루 종일 경제학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원론 공부를 했을지라도 다 까먹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기존의 경제원론 같은 거 수업 안 들었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들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업 교재는 어떤 걸로 할 것입니까? 하면요. 요거요. 박한재 교수님과 이진영 교수님과 함선미 교수님하고 같이 공저한 거시경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름은 좀 살짝 거시경제론 하면요.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아서 거시경제학 요걸로 좀 바꿀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요. 요걸로 교재를 삼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디자인은 그대로 할 거니까 책은 뭐 조만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책을 기본으로 구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수업을 하는 방법은요. 제가 PPT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를요, 제가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 그래프가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뭐지? 하고 이제 내용은 잠깐 들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요.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으로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칠판 강의를 선호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전자칠판도 판서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전자칠판 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친절하지 않은 PPT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거 책 펼쳐서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리면서 밑줄 치면서 수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의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한다거나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해도 사실은 강의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토론식으로 막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제 강의를 다 보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을 때 자, 학생 A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B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를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래프와 또 중간중간에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판서도 조금씩 할 테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책에다 필기하시고 책 내용을 꼼꼼히 볼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면은 거시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교수님들 따라서는 뭐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과제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지금의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하진 않도록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문제 같은 것들도 몇 개 제가 풀 거는 올려드리긴 할게요. 아니면은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요 책 뒤에 몇 개 또 연습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를 직접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강의식으로 이론을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 어떤 모형을 학습했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풀어볼 연습 문제 같은 거를 약간 제공은 해서 문제를 제공해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 강의 교재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요. 많은 거시경제학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원론보다는 높고 그냥 아주 어려운 거시경제학 책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거시경제학이 한 중간 정도 아니면 조금 낮은 그런 거니까 아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원론 2 같은 걸 듣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뭐 예습까지는 필요 없고요. 수업 잘 듣고 복습하시게 되면은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예요? 뭘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문제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희소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희소합니다. 자원도 희소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뭐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해도 소득도 희소하고, 그래서 이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합리적 선택이라 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을 경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다뤄집니까? 라고 하면요.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다뤄지게 돼요. 자, 시장이라는 게 뭐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뭔가요? 라고 하면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인데요. 그때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잣대가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꼴 우리는 앞으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 이 가격이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현미경을 가지고 전체 숲, 그걸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에 있는 나무를 보는 방법, 그거를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미자가 마이크로인데 작은 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나무와 숲에 있는 뭐 꽃 이런 걸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거시경제학은요 매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 것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구가 있잖아, 지구. 이 지구를 멀리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어요. 만원경을 가지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어디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이걸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 만약에 서울을 보겠다라고 하면요. 서울시에 있는 이 경제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서울시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소비자로, 생산자로 또 정부가 활동하게 될 텐데 그것을 현미경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미시경제학 이렇게 되고요. 거시경제학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경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라는 것은 국가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요. 네, 망원경을 가지고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총체적인 거시경제 변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체적인 전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시 변수 요걸 할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문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게 바로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 GDP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실업률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요. 실업이 얼마나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되든 돈을 풀잖아요. 화폐를 많이 풀게 되면은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수출과 수입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국제 수지와 관련한 얘기도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가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서울시에 여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미시는 여기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개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행동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고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국가경제 전체적인 변수를 다 살펴봐서 대한민국 경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체라는 말 쓸게요. 전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을 쫙 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는 지금의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여러 가지 정책 처방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정도 차이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거시경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등장했냐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시장이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대자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학파라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잠깐 있을 수는 있어. 우리가 미스매치가 이루어져서 잠깐 경제가 침체되면 금방 다시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 시장에 의해서 그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1929년 대공황이 경기 침체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전부 다 공장이라든가 은행 같은 게 다 셧다운돼서 폐업이 되고 문을 닫게 되었으며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근데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경제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길게 됐다니까요. 분명히 기존의 경제학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해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요. 경제 침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싸움이라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열심히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생산을 많이 하면은 저절로 살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인즈는 그게 아니다. 야, 공급보다 대공황의 원인은 수요가 부족해서 바로 발생한 것이다. 물론 수요는 왜 부족한데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는 거죠. 아니면 요즘 상황으로 해볼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막 공장이 파괴되고 건물 가게가 다 엄청 박살나서 지진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코로나 그런 문제 때문에 거리두기 현상 때문에 저녁에 가능한 한 이렇게 집합금지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명동이나 서울의 많은 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음식점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음식점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손님이 없으니까 자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 대공황도 비슷한 거야.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수요가 부족해서 이전에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이제 관심사가 있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특히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침체가 왔다라고 케인즈는 생각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요 부족을 사람들이 소비 부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발생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해법은 뭐야? 해법은 간단하지.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 수요를요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자, 수요는 결국 뭐라고요? 소비는 어떻게 해야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또 수요가 부족해진 거니까 소득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기업을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래가지고 노동자 채용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 같은 걸 주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가 봤을 때는 야, 지금 수요가 부족한데 소득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 해법은 어떻게 소득을 증가시키냐? 뭐 그냥 정부가 돈을 뿌려라 이거야. 정부가 그냥 막 돈을 막 매달 막 몇백만 원씩 주는 거야.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요, 정부가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뭔가 사업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가능한 한 작은 정부에서 정부 가만히 있어 했는데 정부가 케인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원래는 민간에서 일자리라든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은 비상사태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고 자,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보도블록을 뒤집는다든가 뭐 뭔가 청소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일거리를 만든 다음에 그에 따른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거리에 따른 대가로 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돈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물건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는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이 수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많은 케인즈의 생각을 집약해서 나타낸 게 여기 나와 있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다 해가지고 1936년에 자신의 생각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대한 많은 얘기 있잖아요. 국가경제 전체적인 순환 모형으로 살펴보면서 뭐 실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얘기들은요. 우리가 케인즈가 어떻게 보면 정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이전에는 미시적,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축구 경기를 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손흥민과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결과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좋은 선수들을 다 이렇게 선발을 했을지라도 감독이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선수들 간의 협업이라든가 그러한 협동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조직하지 못하면 결과는 성과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케인즈는 그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국가 경제를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거시경제학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이 거시경제 관련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도 이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영상 자료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요 커맨딩 하이츠라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원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게 BBC에서 만들었나? 그래서 요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6부작인가 해가지고 제가 전에 수업할 때는 요거를요 영상을 보세요라고 했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D를 들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강제로 보고 보고서를 쓰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믿어볼게요.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유튜브에다가 커맨딩 하이츠 치면 KBS에서 그것을 이제 더빙을 해가지고요. 아니면 자막을 집어넣고 해가지고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6부작인데 이게 이제 거시경제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오일 쇼크,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90년대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라는 것을 쫙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영상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되긴 해. 근데 이왕이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시경제학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슈퍼스타 경제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벨상을 받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내가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학자들 이름을 알고 뭐 또 그런 관심사를 넓혀가게 되면 경제학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아, 내가 공부하는 게 책상에서 그냥 앉아서 책상 물림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거시경제는요, 미시경제랑은 틀리게 미시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 선택을 보는 거니까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는 나름대로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이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의문,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되는 것인가? 큰 정부로 가는 거죠. 아니면 정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작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학에는 뭔가 어떤 거시경제학의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 철학이라는 게 밑에 쫙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앞에서 봤던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어떤 사상과 요거에 대립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과 고전학파 경제학의 그 사상을 이해하는, 근데 이게 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해서 모형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 조금 더 재미가 있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 생각해 보면, 그냥 국사 시간 보면 그냥 막 뭐가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고요. 그냥 이 왕은 이런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냥 막 암기하면 이게 내가 왜 암기를 했지? 약간 그렇게 되잖아. 근데 당시의 시대상과 내용을 좀 알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등장했구나. 그래서 이런 걸로 대비책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인간관계도 알 수 있고 암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시경제학에도 다양한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시대적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는데 기초, 베이스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업 듣기 전에 시간 내서 한 번쯤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간단히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출석도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험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할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좀 이렇게 배점을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좀 못 본 친구들도 이 친구는 잘 봤나 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무튼 그냥 다 잘 보시면 제일 좋아요. 아셨죠? 근데 중간고사를 좀 못 봐도 기말고사 때 똑같은 점수를 받으면 기말고사가 가중치가 좀 더 많으니까 뭔가 조금 만회하거나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50%, 40% 이렇게 할게요. 중간에 제가 뭐 퀴즈 같은 것도 할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퀴즈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뭘 또 중간고사를 봅니까? 알아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말고사 한 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좀 한 번 갖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퀴즈는 좀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요. 출석 체크도 좀 합시다. 출석 체크. 그래서 요거는 아이캠퍼스 같은 데 가보면 몇 번 출석을 했는가 진도율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번까지 결석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까지 한두 번 빠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능한 한 근데 수업을 다 들으셔야지 어차피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근데 출석 체크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평가했을 때 학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열공하는 자세 이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이렇게 열정 점수도 이제 드리고자 해요. 이 열정 점수는 뭡니까 하면은 글쎄요. 따로 이게 뭐 점수로 이렇게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주는 건 아닌데 이 과목에 대한 열정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출석도 열심히 하게 되고 중간고사도 잘 보게 될 것이고 기말고사도 잘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과목을 들어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돼? 아니면 짧게나마 내가 취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돼? 그걸 또 많이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우선 거시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취업하시거나 세상을 보는 눈 그거를 좀 더 제대로 경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학을 잘 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시와 거시를 잘 해놓으시면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과목들이 많습니다. 화폐금융론이나 국제경제학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열정을 갖고 미시 거시를 잘 해두시면 뭐 각종 시험, 취업 아니면 자격증 시험 이런 거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자, 시험은요, 우리가 그 온라인 사전 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어떻게 오프라인에 모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제 웹엑스 있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아이캠퍼스 거기서 이렇게 촥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제가 올릴 거예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약간 단답형도 있지만, 거시다 보니까 공부를 했나 해서 그래프까지 그리기는 좀 그런데 말로 해가지고 약수령 같은 것도 문제를 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웹엑스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상에서 시험 보면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야. 비춰가지고 저 이렇게 열심히 부정행위 안 하고 있습니다를 쫙
보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컨닝도 예전보다는 뭐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점수를 1, 2점 좀 올리거나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C인데 B 올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되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학점은 그냥 나의 능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수강했을 때 나의 성실도를 반영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학점이 그냥 공부를 잘 못했으면 학점이 좀 낮은 학점을 받게 되고 반성하시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A 플러스 뾰족한 학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B를 받았어요. 둥근둥근 학점을 받았어. 근데 이게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꽤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학점 뭐 그냥 어느 정도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받아가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성적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소통 장소는요, 우리 아이캠퍼스에 하도록 할게요. 아이캠퍼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온라인 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뭔가 질문거리라든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답변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능한 한 여기 보시면 무크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도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 뭐 송병건 교수님의 글로벌 경제사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쫙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거시경제학의 밑에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캠퍼스 좀 이용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 짱박사라고 치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들을 이제 뭐 팔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참고해 주세요. 간단한 미시거시 칠판 강의도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기초경제 수학도 좀 이렇게 요즘 찍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경작이라고 하면요, 전공을 할 거면 엄청난 고난이도 수학을 사용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거시경작에서도 간단한 연산이라든가 간단한 미분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수학에서 하는 무슨 행렬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원론이 부족하거나 기초 수학이 부족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링크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질문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아이캠퍼스를 활용하시고 관련된 동영상은 다 아이캠퍼스에 올립니다. 근데 뭐 때로는 필요한 거 맞춰서 여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여기 구독 있잖아. 구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근데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것도 뭐 상관없긴 한데 왜 강의가 그따위냐 해서 싫어요도 있긴 한데 그냥 싫으면 그냥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보셨으면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또 자료도 올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시경제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책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